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14페이지를 보게 될 건데, 파트 1에 나오는 먼저 품사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제가 앞 시간에 했던 얘기 잊지 마세요.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문법을 공부하는 게 가장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문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우리말과 비교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말과 비교하면서 배워서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법에 기반해서 영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들이 단어죠. 단어가 모여서 문장을 구성을 하잖아요. 그 단어를 늘어놓는 법칙을 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품사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사람을 분류할 때 남자, 여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노년, 장년, 그 다음에 중년, 그 다음에 청년, 소년 이런 식으로도 분류할 수 있죠. 사람들이 각각 분류하기 나름이잖아요. 어떻게 잘 분류를 하는 게 활용하고 이용하기 좋을까에 따라서 그 분류의 그 지침을 정하게 될 텐데, 이 언어학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의 성격을 분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품사를 나누는데, 한국어는 품사를 몇 개로 나누죠? 한국어는 품사가 몇 개예요? 영어는 품사를 몇 개로 분류하죠? 왜 모르지? 자, 그러니까 지금 모르니까 앞으로도 그냥 모르는 걸로 합시다. 왜냐하면 알 필요가 없으니까. 봐요. 한국어 품사가 몇 개인지 몰라서 여러분 한국어 쓰는데 불편하세요? 나는 왜 품사도 모를까? 이 품사는 뭐일까? 괴롭습니까? 영어 품사 알 필요 없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 용어만 알면 되겠죠. 자, 참고로 영어는 품사를 몇 개로 나누냐면 9개로 나눕니다. 구품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는, 영어가 8품사입니다. 8품사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는 서울대 학파들은 8품사라고 하고, 연세대 학파들은 10품사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뭘 청년, 중년을 나눠. 그냥 다 합쳐서 걔네들도 청년에 넣어.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분류하는 사람 나름이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봐요. 문제가 생겼어요. 연대 학파는 8품사? 10품사? 서울대 학파는 8품사. 젠장 쉽게 서울대에서는 한국어 품사의 대명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나름이에요. 저도 사실은 한국어의 대명사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내 생각은 학교에서는 전혀 받아주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나 같은 사람은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 서울대에서 쓰는 8품사와 연대에서 쓰는 10품사는 서로 다른 한국어를 쓰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차피 똑같은 한국어인데 어떻게 분류하고 나누느냐라는 것만 차이가 난 거죠. 그런데 연대 학파를 무시하려니 이것도 힘들고요. 세상에 연대 국문 가면 거기 연대 학파를 이끌었던 저기 어른 중에 누가 계시냐면 외솔 최연배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최연배 선생님 아시죠? 우리말본이라는 한국 최초로 문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여겨지는, 이 선생님은 왜 그 일제강점기 때 한국어 쓰지 못하게 했을 때 교단에서 끝끝내 한국어로 강의하시다가 일본 그 경찰들한테 현장에서 끌려가셨던 분이잖아요. 이분은 무시할 수도 없고, 이 서울대 학파의 뭐 이승 교수나 양주동 교수가 이끌었던 이 학파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 교육부가 진짜 깝깝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가 몇 품사로 되어 있냐면 9품사로 되어 있어요. 그냥 타협을 한 거예요, 가운데서.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말은, 그 사용하는 품사의 말은 어디 걸 쓰고 있냐면 서울대 학파들이 쓰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연대 학파들은 여러분이 그래서 만약에 공부해서 연대 국문과를 가게 되면 국어 문법 시간에 배울 때 동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움직시라는 말을 써요. 움직이다라고 할 때 움직, 그 다음에 품사를 사자 쓰지 않고 시를 써요. 최연배 선생님이 워낙에 한자어나 이런 것들을 싫어하셔서 가급적이면 우리말을 쓰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쪽 계열을 지지하는 국어 국문과들을 입학하시게 되면 동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움직시라는 이런 이상한 말을 써요. 움직시라고 하나 동사라고 하나 얘가 달라집니까? 아니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어떻게 이름 짓느냐가 중요하지,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원규라고 지었으니까 원규가 된 거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병신이라고 지었으면 사람들은 나를 최병신이라고 부르고 다닐 건데 사람이 달라집니까? 똑같잖아요. 표정이 뭐 똑같이 병신인데 뭐 이런 표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의 문제였던 거지, 이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질문 한번 보죠. 저기 서 있는 저 여학생이라고 할 때 저 여학생의 저는 품사가 뭐죠? 이거 봐요. 대명사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니죠? 저 학생이라고 할 때 저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는 좀 심했다. 이거 관형사입니다. 이거 관형사인 거 몰라서 한국어 못하지 않아요.
그렇죠? 영어도 역시 그래서 얘가 품사가 뭐야라고 굳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공부를 하려면 영어에 대한 기본 합의는 되어야 되니까 세 가지는 아셔야겠는데 그게 뭐냐면 명사, 그리고 동사, 그리고 형용사 이렇게 세 가지는 알아야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우리말하고 차이를 자세하게 구별하는 건 좀 이따가 이제 들어가기로 하죠. 명사는 그야말로 이게 뭐예요? 이름 명자죠. 그러니까 뭔가의 이름을 붙여준 건데 형체가 있는 놈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분필, 책상, 그 다음에 사람도 원규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죠. 형체가 없는 것에도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사랑, 그 다음에 지랄 이런 거에도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동사는 뭐예요? 동사는 움직임이나 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도 있고 상태를 나타내는 말도 있어요.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는 주로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형용사라고 하죠. 명사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쁜 원규라고 하면 원규의 상태가 예쁘다라는 걸 나타낸 말이죠. 그래서 그 예쁜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뭐 나머지는 들으면 다 아는 말이에요. 품사와 관련해서는 그럼 우리 이것만 합시다. 더 이상 굳이 알 필요 없으니까. 품사라는 게 뭔지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알아둘 게 뭐냐면 요 개념은 용어를 정리를 좀 잘 하고 갑시다. 우리말의 문법은 영어 문법을 가지고 와서 차용해서 쓰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영어 문법에서 사용했던 주어, 목적어라는 말도 그대로 쓰고 있고 구와 전리라는 말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없었던 완료 시제라는 말도 국어 문법에서 요새는 가지고 와서 쓰죠. 물론 영어의 완료하고 우리말의 완료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문장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뭐라고요? 물질의 분자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단어예요. 그죠? 이 단어를 배열하는 법칙이 분자를 배열하는 법칙이 분자식이죠. 그게 그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처럼 단어를 배열하는 방법이 그 문장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거겠죠. 그 단어를 배열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래요? 걔를 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법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단어 중에서요, 이 품사 중에서 어떤 놈들이 있냐면 이 개념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 자주 나올 개념이니까. 구와 절은 뭐냐면 지금 이건 이제 책에 보면 막 이렇게 하지만 막 하는 게 아니라 책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보셔서 책 구매하셔서 앞쪽부터 쭉 순서대로 읽어 나가시면 돼요. 자, 둘 이상의 단어가 모였어요.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뭐처럼 쓰이는 거냐면 하나의 품사처럼 쓰이는 말을 구 또는 절이라고 그래요. 단어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 붙었는데 이 각각의 단어도 자기들이 품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품사처럼 쓰이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구 또는 절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 절은 품사처럼 쓰이는 말인데 그 중에서 동사를 포함한 말, 동사를 포함할 경우에 얘를 뭐라고 그러죠? 얘를 절이라고 그래요. 구는 동사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절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주어 동사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주어는 생략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구와 절에는 영어에 몇 가지가 있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명사 구 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형용사 구 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부사구와 절이 있어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영어에는 세 가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구와 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 구와 절, 형용사 구와 절, 부사 구와 절이 있어요. 자, 얘네들은 구와 절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처럼 쓰이는 말을 구와 절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He went into the building 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저 사람이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라는 이런 문장을 쓰면 자, 얘는 지금 총 몇 개의 단어로 되어 있죠? 5개의 단어로 되어 있죠. 품사를 일일이 나눠보면 대명사, 동사, 전치사, 관사, 명사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하나씩 나눠볼 수는 있지만 여기 into the building이라는 이 말은요. into the building이라는 말은 꼭 뭐처럼 쓰이고 있냐면 어디로라는 말로 쓰고 있죠. 건물 안으로라는 뭘 나타내냐면 장소나 다음에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이런 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저런 성격의 단어들을 부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얘는 단어 하나하나를 나누면요 전치사, 관사, 명사로 나뉘어져 있지만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꼭 뭐 같냐면 건물로라는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얘를 뭐라고 그래요? 야, 부사처럼 쓰이고 있네. 근데 단어가 하나가 아니니까 얘를 부사구라고 부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되셨죠? 자, 근데 이번에는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When he was 16, 걔가 16살 때 He met Mr. 최라고 이렇게 써볼까요? 그 사람은 최 씨를 만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 그러면 여기도 보면 접속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그다음 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일이 나눠보자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16살 때라는 말은 이런 때를 나타내는 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제 같은 말처럼 때를 나타내는 부사처럼 쓰이고 있는데 이번에 이 부사는 그런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He was라는 주어 동사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 얘는 부사구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와 절의 개념은 썼죠. 야, 그런데 구와 절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구와 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명사 구절, 형용사 구절, 부사 구절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영어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부사절이라고 안 하고 웬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얘를 부사구라고 안 하고 전치사구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건 왜 그렇게 부르시는 거냐면 전치사로 시작했다고 그냥 전치사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웬으로 시작했다고 웬절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한 문법 용어를 쓰면, 정확한 문법 용어 굳이 쓸 필요 없어요. 굳이 쓸 필요 없는데 정확한 문법 용어를 쓴다면 부사구라고 부르고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어떤 말인지 됐죠? 관계대명사가 뭐 하는 놈이에요?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미는 놈이죠. 명사를 꾸미는 말을 뭐라 그래요? 품사로 형용사라고 그러죠. 그러면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었구나. 관계대명사로 시작한다고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한 거예요. 전치사로 시작한다고 전치사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관계대명사의 성격이 원래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관계대명사절인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이제 구와절의 개념을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서 좀 어려운 걸 하나 던지죠. 그렇다면 원규야, 절과 문장은 차이가 뭐냐? 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혹시? 문장과 절의 차이. 네, 설명할 수 있으면 내가 오늘 한번 안아드릴게요. 나도 큰 실수할 뻔했다. 얘들이 맞췄어 봐. 어쩔 뻔했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없던 말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과 문장의 차이는 뭘까요? 절은 문장의 일부분입니다. 절은 문장의 일부분입니다. 단독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해놓고 큰 실수를 할 뻔했네. 내가 남고반에 가서 그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이할 뻔했어요. 그한테도 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몰에 갔습니다 라는 얘기죠. 몰에 갔다라는 얘기인데 얘는 절이라고 하지 않아요. 얘는 뭐라고 그러죠? 얘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문장이에요. 문장인데 이 뒤에 만약에 그때 뭐라고 하냐면 when, 그 다음에 he was 어쩌고 저쩌고 걔가 뭐뭐 했을 때라는 이런 말이 들어가면 얘는 문장의 일부분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문장에 딸려 있는 말이죠. 얘를 보고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정이 또 그새 어려워졌습니다. 별거 아닌데. 네. 지금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He is honest라고 쓰면 이거 It's not true라고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이렇게 쓰면요. 여기 잘 보시면
자, 그 사람이 정직하다는 건 사실이 아니야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잘 보면 여기에 지금 is라는 애가 동사가 되고 있고 natural라는 말이 보어가 되고 있고 여기 있는 이 말이 전부 다 뭐처럼 쓰이고 있죠? 주어처럼 쓰이고 있죠. 전부 다 주어처럼 쓰이고 있어요. 근데 얘가 그러면 사실은 접속사고 명사고 동사고 형용사지만 각각의 품사를 나눠볼 수 있지만 사실은 얘네 전체가 지금 하나의 뭐처럼 쓰이고 있는 거죠? 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거죠.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릴게요. 주어가 되는 말은 다 명사처럼 쓰이고 있는데 이 명사는 그런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주어 동사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 구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절이 되면서 얘는 문장의 일부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문장의 일부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지금 이 절은 국어 문법 용어로 이해하는 게 더 쉬워요. 얘가 지금 안긴 문장이에요? 아는 문장이에요? 안긴 문장이죠. 안긴 문장이 종속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완전히 두 개를 독립시켜서 한번 볼까요? 야, when he came to me. 만약에 걔가 나에게로 왔을 때 나는 I was 뭐라고 할까? 뭘 하고 taking a shower, 샤워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그러면 걔가 나에게 왔을 때 그 다음에 나는 taking a shower, 샤워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쓰면 얘는 지금 때를 나타내는 부사처럼 쓰이고 있죠. 때를 나타내는 부사처럼 쓰이고 있는데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얘를 부사절이라고 하죠. 부사절인데 이거 두 개는 지금 어디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관계는 아니지만 이 안으로 안겨 들어가 있는 관계는 아니지만 when he came to me라는 말은 없어도 되죠. 밑에 게 없으면 이상해지죠. 그가 나에게 왔을 때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근데 위에 건 없어도 나는 샤워를 하는 중이었어요 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얘가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는 문장 아니야? 그래서 얘를 주절이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없어도 되는 거잖아. 얘를 종속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주절 종속절의 개념은 즉 종속절은 없어도 되는 놈입니다. 없어도 되는 놈이 종속절이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새라면 나는 너에게 날아갈 텐데 라고 얘기하면 누가 종속절이에요? 만약 내가 새라면 이거 없으면 되는 거죠. 야, 너희들이 지난번에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이번 기말고사를 잘 볼 수 있었을 텐데 무슨 절이죠? 가슴 아픈 절이죠. 그 다음에 야, 그럼 너희들이 지난번에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이 주절이에요? 종속절이에요? 종속절이죠. 그럼 주절 종속절은 뭔지 아시겠죠? 야, 내가 라면을 먹고 있을 때 그 자식이 나의 뒤통수를 때렸어요. 누가 주절이에요? 그 자식이 나의 뒤통수를 때렸어요는 빼먹으면 안 되는 문장의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걔가 주절이 되고 그 앞에 있는 때를 나타내는 말 이런 말이 종속절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이 절이라는 놈하고 문장이라는 놈하고 차이를 하나 봤는데 영어에서 기본 문장에다가 절을 붙이려면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기본 문장에다가 절을 붙이려면 그냥 붙일 수 없어요. 뭘 놓고 붙여야 되냐면 접속사를 놓고 붙여야 돼요. 자, 비단 접속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영어가 완전한 문장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문장이 안기게 만들거나 또는 문장을 종속시키려면 말을 좀 어렵게 했습니다. 안긴 문장을 만들거나 문장을 종속시키려면 그냥 주어 동사를 쓸 수는 없어요. 그냥 주어 동사를 쓸 수는 없어요. 얘가 지금 주절이 되고 얘가 종속절이 될 거예요. 얘가 안긴 문장이 될 건데 이때 주어 동사 앞에는 나 안긴 문장입니다. 나 종속절입니다. 라는 표시를 남겨야 돼요. 그 표시는 뭘로 남냐면 접속사나 관계사나 그 다음에 또는요 의문사로 남아요. 자, 이렇게 세 개가 남아요. 영어는 이렇게 세 개가 중요한 게 많아요. 구하절이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입니다. 구하절이 명사 구절, 형용사 구절, 부사 구절이 있고요. 영어에서 절을 안을 수 있는 말, 절을 데리고 나오는 말이 영어에 몇 가지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성격은 다 다르죠. 물론 접속사는 자신의 내용으로 뒷문장을 앞문장과 연결하고요. 지금은 이 말 이해 못해도 돼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돼요. 관계사는 뒤에 나오는 문장을 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는 뒤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명사절을 만들어서 문장의 일부분으로 만들게 돼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영어에서 절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셋 중에 한 가지가 붙어야 돼요. 뭐 중에 그 세 개가 뭐죠?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셋 중 하나가 주어 동사 앞에 붙어야 돼요. 이제 물어볼게요. 접속사가 붙는 자리는 아는 문장 앞에 붙어요? 안긴 문장 앞에 붙어요? 안긴 문장 앞에 붙어요. 접속사가 붙는 자리는 주절 앞에 붙어요? 종속절 앞에 붙어요? 종속절 앞에 붙어요. 자, 그러면 여기 that은요. 왜 여기 붙었는지 알겠죠? He is honest라는 요 놈 앞에 붙어서 얘를 뭘 만드는 거예요? 종속절을 만드는 거예요.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는 종속절 앞에 붙어요.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는 안긴 문장 앞에 붙어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 구와 절까지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명사 구의 종류, 형용사 구의 종류, 부사 구의 종류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명사 할 때 할 거기 때문에 오늘 하지 않을게요. 이제 여러분 교재 24페이지 보시면 문장 성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문법이란 단어를 나열하는 방법이군요. 단어를 나열하는 방법을 문법이라고 합니다. 거창하게 얘기하면 단어를 잘 올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법칙, 이게 문법이 되는 건데요. 이 문장을 구성하는 법칙에 그러면 이제 영어의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법칙을 한번 배워보죠. 문장을 구성하는 법칙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문장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문장의 구성 요소를 그래서 지금 배운 거예요. 원래 문법 공부는 이 순서대로 하는 게 맞아요. 문장의 구성 요소로 제일 기본 단위 뭘 배웠죠? 단어를 배웠어요. 이 단어가 그 다음에 합쳐지면 뭐가 된다는 걸 배웠죠? 구 또는 절이 된다는 걸 배웠고, 우리는 절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문장의 구성 요소들을 한 부분들을 놓는 방법을 배운 거죠. 문장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나열해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요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지금 배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여러 가지 요소를 나열하는 방법을 배우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나열하는 방법을 한번 보죠. 이 문장 성분은,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책 읽고 복습하거나 이렇게 안 하면요, 내용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처럼 하고 있으면, 이런 것의 특징이 듣고 있으면, 다 안 줄 알아요. 원래 사람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면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런 경험 있죠? 누군가가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한 대여섯 개 해줬는데 집에 가서 해주려고 하니까 한두 개밖에 기억이 안 나는. 원래 그렇다니까요. 다 이해한 것 같은데,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그걸 리프로덕션 해낼 수 있는 건 천지차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나는 공부를 다 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학교에서 테스트지가 나오면 답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인지심리학자들은, 인지심리학이 뭐냐면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여서 기억하고 저장하고 뽑아 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기억한 정보를 뽑아 쓰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retrieval, 인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내용을 인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관건이 되는 건데, 대부분은 인출 이전의 저장의 과정에서 자기가 이걸 잘 저장했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집에 가서 해줘야지 이틀 지나면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경향이 많아요. 야, 그동안 들었던 유머가 얼마나 많아요. 몇천 개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지금 해줘봐 그러면 몇 개가 안 나옵니다. 코미디언들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쓰고 외우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쓰고 외우는 거잖아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훈련이 돼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와 듣고 너 쉽던데? 오늘 원규 설명 잘하던데? 쉬웠어. 뭐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고 안 하면요? 그래서 뭐 배웠는데? 라고 그러면 글쎄 원규가 자기 이름을 병신이라고 지었다던데 옛날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가장 강렬한 것 하나만 머릿속에 남는 거죠.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책 반드시 다시 읽으셔야 돼요. 책을 읽을 때도 그래서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자면 책과 대화하며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쭉 읽는 건 또 뭐하고 똑같아요? 얘기를 또 한번 쭉 듣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읽은 책과 남이 읽어주는 걸 들은 책의 기억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유튜브로 강의 듣잖아요. 기억에 남을 것 같죠? 천만에요. 완전 다릅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잘 모르겠으면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게. 근데 저 같은 소리 하고 다니면 별로 인기를 못 누려요. 하기 싫은 방식으로 자꾸 하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정석일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항상 쉬운 방법에 유혹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한 달 만에 8kg 빼준다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거 있었으면 진작에 살 다 빼고 다녔겠죠,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공부는 어렵고 힘들게 한 게 머릿속에 남아서 인출 가능합니다. 항상요. 항상 그런 거예요. 누구든 훈련 강도가 높은 사람이 실전에서 뭘 하더라도 잘하게 돼 있는 것과 똑같죠. 기계공이건 운동선수이건 또는 뭐 비행기 조종사이건 그 훈련의 강도가 셀수록 인출의 가능성이, 여기서 인출은 저장된 정보를 빼내서 쓰는 걸 얘기합니다. 인출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공부는 힘들게 가야 성공한 결과를 갖고 나오는 건데 대부분의 실패의 원인은 나는 힘이 들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거기서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게 개입을 하냐면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가짜로 이렇게 속이기까지 하죠. 원래 인간은 그런데 능숙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면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마다 이번 방학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나타나고, 다시 갑시다, 이제. 그러면 제가 지금 뭘 짜고 있는지 아시겠죠? 문법. 문법은 단어를 나열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성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봤고, 이 단어를 확장해서 쓰는 방법 배웠습니다. 확장해서 쓰는 방법이 구와 절을 만드는 방법이었고, 그 중에서 절이 문장과 뭐가 다른지, 절을 어떻게 만드는지 봤으니까, 이제 그 단어들을 놓는 법을 배우면 되는군요. 단어들을 놓는 법을 배우면 되는군요.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성분은요, 그래서, 영어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단어들을 놓을 건데, 단어들을 이렇게 놓을 때 그 단어들이 문장을 구성하면 걔네들을 ingredient,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단어를 놓았을 때 얘들이 각각의 문장에서 차지하게 되는 성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 보어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죠. 자, 요게 일단 기본 어순이 됩니다. 우리말하고는 어순이 좀 다르네요. 자, 우리말은 주어가 서술어 앞에 오죠. 나는 예쁘다라고 하잖아요. 주어가 서술어 앞에 오는 건 우리말도 똑같네. 근데 우리말은 서술어하고 목적어의 위치가 어때요? 다르죠. 우리말은 서술어가 목적어 뒤로 가죠. 너를 사랑해로 가잖아요. 아랍어는 주어가 서술어보다 뒤로 간대요. 저는 아랍어 할 줄 몰라서 모르는데 아랍어는 서술어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에 나온답니다. 이러면 서로 남의 나라 말 배우기 골 때리겠죠. 정신없지 않겠습니까? 야, 그 다음에 서술어하고 목적어는요. 우리말은 목적어가 앞에 오고 서술어가 뒤로 와서 이게 헷갈리고 어려운 건데 중국어는 서술어가 앞에 오고 목적어가 뒤에 오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 애들이 우리보다 영어를 배우기가 더 수월한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성분이라고 부를 때는 뒤에다 뭐가 붙어 있냐면 어라는 말이 붙어 있군요. 품사는 전부 다 뭐가 붙었어요? 사자가 붙었죠. 명사, 동사, 형용사. 문장 성분은 이렇게 다 어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거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이건요, 우리말의 문법도. 자, 그 중에서 주어는 뭘 주어라고 하죠? 정의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어는 뭘 주어라고 그래요? 영어로 subject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s라고 쓰는데 이 주어는 뭘 주어라고 그러냐면 동작의 주체죠. 동사의 주체를 주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술어는요. 서술어는 영어는 서술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해도 되냐면 동사라고 불러도 돼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죠. 이 자리에 그냥 동사라고 바꿔도 됩니다. 자, 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어떤 명사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불렀죠. 자, 그 다음에 목적어는 뭘 목적어라고 그래요? 목적어는 object라고 그러고요. 대상, 물체, 사물 이런 뜻도 가지죠. 그래서 저걸 불어로 오브제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object는 동작의 뭐예요? 을을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촌티납니다. 을을이라고 하면 그 꼭 뭐 중학생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입니다. 야,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얘기하면 사랑해라는 동작의 주체는 나는이죠. 동작의 대상이 너를이잖아요. 걔를 보고 목적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호는 컴플리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컴플리먼이라는 보호는 얘는 보충 설명어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간단하게만 해놓고 이 문장 성분을 쓰는 순서가 있겠죠.
이 문장 성문을 쓰는 순서가 학원에 분필이 하나 남았나 봅니다. 이제. 안타까운 학원이다. 내일 내가 몇 개 사다 줘야지, 불쌍해서. 자, 문장 성문은요, 이걸 순서대로 만약에 쓴다면 모든 게 4개의 성문이 다 들어가진 않지만 일단 주어, 서술어는 기본입니다. 그렇죠? 주어, 서술어는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보어가 올 수도 있죠.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보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편의상 그냥 목적어를 써보고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보어를 써보죠. 이러면 흔히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어의 문장의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나중에 동사의 종류할 때 영어의 문장의 오형식은 없다라는 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영어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걸 배우는 나라는 지구상에 딱 2나라밖에 없어요. 그럼 그 2나라가 어딘지 느낌이 오시죠? 근데 그 한 나라는 이제 안 해요. 그 한 나라는 이제 안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 이렇게 EBS 온라인 클래스에 문장의 7형식을 강의하는 선생님도 나타나고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도 약간 변화가 생기고 있죠. 근데 오형식이 꼭 뭐 나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말을 이렇게 5개의 문장의 종류로 단순화시켜서 보는 건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하고 뭐 해볼 거냐면 이걸 한번 해볼 건데요. 주어가 뭔지는 알았습니다. 서술어가 뭔지 알았고 목적어가 뭔지 알았고 보어가 뭔지 알았는데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라는 문장 성분이 말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던 것도 알았는데 그럼 이 자리에다가 어떤 단어를 놓으면 되는군요. 자, 그러면 그 단어를 놓을 때 어떤 단어를 놓을지를 결정하면 되네.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영어에 몇 개가 있을까? 한국어부터 할까요?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한국어는 몇 개 있을까? 한국어도 영어랑 똑같습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 only one입니다. 딱 하나. 뭐만 되죠? 한국말 해봐요. 명사만 되죠. 원규는, 사랑은, 책상은 명사만 됩니다. 명사만 뭐가 될 수 있냐면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 꼭 대명사도 되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친구들 나오거든요. 대명사는 원래 명사를 대신 받는 말이니까 원래 됩니다. 원래 됩니다. 명사를 조금 확장해서 써도 되겠네. 뭐도 된다는 거죠? 명사 구도 되고 명사 절도 됩니다. 당연히 명사 구나 명사 절도 명사잖아요. 대명사도 명사인데 하나만 알면 됐지 2개 알면 귀찮으니까 우리 대명사는 앞으로 그냥 이거 할 때는 명사로 퉁쳐서 하나로 하기로 합시다. 한국말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몇 개 있죠? 한국어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나는 잔다. 자다라는 동사가 되고 나는 예쁘다. 라는 형용사도 서술어가 될 수 있군요. 자, 이럴 때 가끔씩 태클을 딱 끄는 국어 선생님들이 있어요. 아니야, 한국어는 명사도 서술어로 써. 나 내일 감. 걔는 그렇게 살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라고 국어 시험 볼 때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인 말의 법칙을 보자고 하는 거지 시험에 나올 내용 보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이 한국어는 품사가 2개라고 그랬어요. 한국어는 얼마나 좋아. 이게 국어 문법도 배우고. 한국어는 동사하고 형용사가 되는데 영어는요, 뭐만 되죠? 동사만 됩니다. 영어는 동사만 됩니다. pretty 이런 걸 주어 다음에 쓰다가 pretty 나는 예쁘다라고 해놓고 미국 애가 야 이렇게 쓰면 안 돼라고 얘기했는데 what the fuck is going on? 한국어는 이렇게 쓴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야, 그러면 이렇게 형용사를 우리가 형용사를 서술어로 쓰는 것처럼 미국 애들도 형용사를 서술어로 쓰고 싶겠죠. 서술어로 쓰고 싶겠죠, 걔들? 서술어로 쓰고 싶은데 이걸 직접적으로 서술어는 쓰지 못하니까 얘를 서술어로 만들어주는 말을 필요로 하겠죠. 이 주어하고 이 형용사를 연결해서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얘를 연결동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말을 어렵게 한 거고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가 되죠? 비동사가 되는 거죠. 비동사의 역할은 형용사를 서술어로 만들어주는 게 비동사의 역할입니다. 이게 비동사가 이다, 그 다음에 되다, 촌티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비동사는 옛날에 이런 영어 생각 봤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is가 한국말하고 영어가 얼마나 닮았는지를 설명하는데 is는 스펠링이 2개니까 이다래요. was는 스펠링이 3개니까 이었다래요. 나는 이 사람이 수능을 가르치고 있다는 게 더 놀라워요. 뭐 중학생들하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will이라고 쓰면 얘는요, 일 것이다래요. 4글자라서. 진짜 안타깝죠, 그죠? 어떻게 저런,
스스로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고요? 영어는 동사만 됩니다. 형용사를 스스로로 쓰고 싶으면 형용사를 스스로로 만들어주는 말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그걸 어려운 말로 커퓰러스라고 그래요. 그 커퓰러스라는 동사는 따로 배울 겁니다. 영어에 한 20개 정도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똑같습니다. 뭐 있을까? 한국말로 해보세요. 금방 떠오르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사랑해. 서로 바꿀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도 명사밖에 없군요. 명사 구도 되고 명사절도 되겠죠. 명사 구도 되고 명사절도 되겠죠. 보호는 우리말에 없네요. 보호는 비스무리한 건 있어도 직접적으로 보호라고 부르는 말이 우리말에 있진 않아요. 이 보호는 그러면 그냥 외워버립시다. 두 개가 되겠는데 하나는 명사, 하나는 형용사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아니니 보호가 들어있는 문장 두 개 생각해보면 쉽죠. I'm a student 이라는 명사가 I'm happy 라는 형용사가 보호로 쓰일 수 있군요. 그래서 보호로 쓸 수 있는 말은 명사와 형용사가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제기랄. 이게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골격이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주어는 명사인가요? 어린이 여러분, 주어는 명사 맞잖아요. 주어는 명사죠. 명사는 주어예요? 명사는 뭐일 수도 있어요. 목적어일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죠. 서술어는 동사죠. 동사는 서술어죠. 예, 그래서 서술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도 되냐면 주어 동사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말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말은 주어 서술어라고 해야 돼요. 왜? 서술어가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동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말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영어는 주어 동사라고 해도 되죠. 와, 그러면 영어는 제가 누가 봐도 제일 중요한 품사가 뭐예요? 두 개만 고르라고 하면 명사하고 동사겠죠. 두 개 고르라고 했다가 또 명사하고 형용사 고르고 이러면 인생 진짜 찬란한 인생입니다. 동사를 중심으로 그래서 말을 전달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동사를 중심으로요. 왼쪽에는 주체를 오른쪽에는 대상을 놓는 말이 영어이군요. 자, 이렇게 놓고 이 자리에다 단어를 넣기만 하면 되는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발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뭘 더 들어가면 되냐면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은 책에 있는 이 부분을 쭉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책에 없는 얘기도 한 가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요.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명사, 동사, 명사만 가지고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면 문장은 왜 그렇게 길어지는 거지? 왜 그렇게 길어질까요? 두 가지 이유로 길어집니다. 하나는 뭐가 문장을 길고 어렵게 만드냐면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말로 해보면 한국말도 대화가 그렇게 빨리빨리 마침표가 찍히는 경우는 잘 안 생기죠. 여러분은 시험지를 보면서 무슨 문장이 이렇게 문장을 길게 내면 내가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나라고 생각해 보지만 사실 한국어 문장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빨리 마침표가 찍히는 경우가 자주 나오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들어도 평상시에 그냥 쓰는 말이지 이 말을 토막토막 내어서 말을 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글을 쓰는 작가들은 짧게 쓰기를 권하면서 아주 짧은 문장으로 단타를 찍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말을 할 때 이 정도의 말을 끊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왜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는 걸까? 그 이유를 알면 되겠네. 야, 문장의 기본 골격을 알았으니 얘들이 그럼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를 알면 그 길어지는 문장을 읽어낼 수 있겠죠. 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길어집니다. 하나는요, 다 썼는데 또 써서 길어집니다. 다 썼는데 또 써서 연결을 하니까 길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살을 찌워서 커집니다. 자, 원규는 영어를 가르친다라고 하면 되는데, 원규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영어를 가르친다 이러면 좀 길어졌죠. 자, 원규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영어를 가르친다 이러면 좀 더 길어졌죠. 자, 이번에 원규를 좀 길게 할 수도 있겠죠. 부산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와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곧바로 학원 강사가 되어서 인강학교로 뛰어들더니 전국구 스타가 되었다가 지금은 완전 쫄딱망해서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 원규는 와, 제기랄 겁나게 길어졌다, 그죠? 왜 이렇게 좋아하지? 겁나게 길어졌다, 그죠? 이게 소위 뭐냐면 명사를 살찌운 겁니다. 동사는 살이 잘 안 쪄요. 원규는 영어를 가르친다 해서 가르친다는 원규는 영어를 잘 가르친다? 열심히 가르친다?
기껏 해봐야 진짜 열심히 가르친다. 얘는 뭐가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동사가 길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가르친다가 가르쳐 왔다 정도? 가르쳤었다 정도? 어떻게 뭐가 잘 안 되는데 원규는 마음 잡고 길게 하려고 그러면 한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 이렇게 서울시내 강서구에 있는 M여고의 학생들이 보기만 하면 때려 죽이고 싶어하는 원규는 진짜 대책 없이 길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때 원규가 가르친다고 했으나 그에게 배웠던 사람들이 모두 다 시험 보고 망해버렸던 영어를, 야, 명사는 진짜 길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명사를 길게 만드는 놈들이 여러분이 영어 문장을 읽기 어렵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뒤로 붙어가는 놈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명사를,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이 명사를 앞 뒤에서 꾸며대는 말이 여러분을 환장하게 만드는 거고요. 이 명사를 꾸미는 말을 품사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형용사. 그럼 여기에 붙는 말들은 기본이 형용사, 구형용사 절들이 줄줄이 붙어 나오겠구만. 자,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건데, 이거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건데, 형용사 절을 잘 이해하는 건 그래서 중요하겠다, 안 중요하겠다? 당연히 중요하겠죠. 형용사 절, 형용사 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게다가 제기랄 어순까지 우리말하고 달라요. 우리는 영어를 가르치는 원규라고 하는데 젠장 이놈들은 원규 영어를 가르치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형용사 구절이 뒤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말하고 어순이 다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남의 나라 말을 배울 때 아주 어려운 요소 중에 얼마나 어렵냐를 판단할 때 쉽게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목적어와 서술어가 어떤 위치로 있는가. 우리말은 영어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중국하고 영어는 목적어 서술이 위치가 같거든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한국어는 내가 사는 집인데 영어는 집 내가 사는, 이러면 어렵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영어하고 한국어는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다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려고 하거나 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할 때 대가리 깨지는 거죠.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잘해요 보면,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목적의식이 뚜렷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남의 나라 언어도 어렵지만 뚫고 나가죠. 야, BTS 팬들 한국어 하는 거 봐요. 외국에서 한국어 전공하는 애들보다 얘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막 열심히 써가면서 외우고 그렇게 뚫고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하면 영어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박한 사람들 누가 있을까? 네, 이태원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이요. 영어 잘합니다. 미군 부대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그건 생존의 문제가 된 거잖아요. 야,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남의 나라 말이라고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처럼 뭐 잘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뭐 이번만 기회야 뭐 이래 버리면 이제 잘하기 힘들어지는 거였죠. 두 번째 거 얘기하고 끝낼게요. 두 번째 건 책이 안 나오는 얘기여서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 명사를 살찌우는 말부터 출발할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들어보니 생각보다 덜 지겹죠? 문법 이러면 보통은 시작하고 4분 정도면 자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마치기 4분 전쯤 깨어나잖아요, 보통. 그래, 깨어나고 아직 안 끝난 거야 하고 다시 자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6주 동안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나면 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다시 책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머리를 써서 책과 대화하듯 그렇게 글을 읽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건 명사를 꾸미는 말은 길어요. 그래서 걔는 오늘 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이건 책에 안 나오는 말입니다. 잘 봐두세요. 문장이 다 끝났는데 문장을 또 붙여가는 말에는 어떤 놈들이 있냐면 편의상 완전한 문장이라고 할게요. 이 완전한 문장의 개념을 아직 여러분이 모르시니까 일단 그냥 문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장이 하나 끝나고 나면 이제는 명사는 그냥 쓸 수 없습니다. 자, 문장이 하나 다 끝났어요. 길어지는 이유입니다.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명사를 쓰거나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동사를 쓰거나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문장을 쓰면 다시 길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는요. 지금 하는 말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완전한 문장까지는 그냥 단어만 놓으면 됐어요. 완전한 문장까지는 단어만 I love you라고 놓으면 됐어요. I have a book이라고 단어만 놓으면 됐어요. 그런데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나서 또 명사를 하나 쓰려고 하면 이제는 그냥 쓰면 안 돼요. 이제는 여기다가 명사를 연결하는 연결 어구를 놔야 돼요. 명사를 연결하는 말이 뭐죠?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웠던 거하고 좀 거꾸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명사 앞에 쓰는 말 뭐예요? 네, 그렇죠. 전치사가 명사를 연결하는 말입니다.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나면 그냥 명사를 쓸 수 없어요. 동사를 연결하는 말이 뭘까? 문장이 끝난 다음에 걔가 부정사입니다. 문장이 끝나고 나면 to를 놓고 동사를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할 수 있을 겁니다.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다시 문장을 쓰려고 할 때는 영어는 몇 가지 말을 쓸 수 있다고요? 3가지를. 야, 이러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는 거 보니까 저는 진짜 뛰어난 강사입니다. 여기다가 심지어는 여러분도 하는데 야, 그럼 이 3가지는 뭐뭐 있었죠?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를 놓고 문장을 연결하는 겁니다. 자, 문장의 기본 골격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명사를 살찌워서 문장이 길어집니다. 명사를 살찌우는 방식은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장이 끝나고 뭘 더 늘어놔서 길어지는 거예요. 이 더 늘어놓는 말을 명사를 더 늘어놓을 때는 전치사를, 동사를 늘어놓을 때는 부정사를, 그 다음에 문장을 늘어놓을 때는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를 내용에 맞게 쓰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봐야겠죠? 시계를 보더니 별로 안 보고, 간단한 예를 별로 안 보고 싶은가 봐요. 자, I'm afraid라고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이죠? 나는 두려워요 라는 얘기잖아요. 여기다가 I'm afraid, 쥐를 두려워한다라고 써볼까요? 쥐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마우스 아닙니다. 렛입니다. 마우스는 생쥐. 그 귀여운 거 있잖아요. 새양쥐. 귀엽다니까요. 그래서 그 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그러잖아요. 집쥐, 들쥐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 컴퓨터 입력 장치를 이게 징그러우면 마우스라고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만화 주인공. 예, 우리나라에서 창씨 개명을 당해서 미키가 됐죠. 불쌍하게. 원래는 마이키인데. 그래서 그 마이키 아저씨 창씨 개명을 당해서 불쌍한 이 미키가 되셨는데, 이 미키 아저씨가 여러분 만화 주인공, 여러분 같으면 집 주면 그게 만화 주인공 하겠어요? 그렇게 징그러운 애가 아니라니까요. 요만합니다, 요거. 새양쥐. 눈도 반짝반짝반짝 해가지고 아주 귀엽습니다. 근데 몰모트도 그런 종류예요. 막 레츠가 이제 우리가 싫어하는 쥐죠. I'm afraid 레츠는 틀린 말입니다. 완전한 문장이 끝났는데 건방지게 명사를 그냥 썼군요. 전치사를 연결해야 됩니다. 전치사 뭐 쓰죠? 알고 있잖아요. 뭐 쓰죠? of 씁니다. 전치사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몰랄라 뜻이 없는 전치사가 어디 있어요? in이 무슨 뜻이죠? 안에. 그럼 이 전치사도 그 뜻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of를 썼죠? 내가 여러분한테는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 of는 제일 많이 쓰이는 의미가 뭐더라?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쥐인 거예요. 그래서 of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만약에요, I'm afraid라고 쓰고요. 야, 내가 최 씨를 만날 게 두려워. 아, 새끼 주머니에 쥐에서 하마 오면 어떡하지? I'm afraid 미추에 틀렸습니다. 완전한 문장이 끝났는데 동사를 건방지게 함부로 썼군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는 뭘로 연결하면 되죠? 예, to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 얘가 부정사가 하는 기능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요. 나는 두려운데요. 그러니까 이거 지나가는 말 하면 그래서 전치사 뜻 잘 알아야겠어? 못 알아야겠어요? 잘 알아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막 외울 일이 아닌 겁니다. 전치사가 가지는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I'm afraid, 나는 두려워요. I fail the 기말고사. 만약에 이렇게 씁시다. 자, 기말고사에 실패한 게 두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 자랑스럽다로 바꿀까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뭘 쓸 거냐면 접속사나 관계사, 의문사를 써야 되는데 이 자리에다가 만약에 뜻이 필요하다면 뜻이 있는 말을 쓰면 되는데 이 자리는 문장을 연결만 할 거고 뜻이 없어야 되는군요. 나는 두려워요. 왜냐하면 시험 공부를 안 했거든요. 라고 하면 because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이란 말이 필요하니까. 근데 나는 시험에 실패한 게 두렵거든요. 실패할 게 두려울 때는 뜻이 없죠. 그러면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중에 문장을 연결할 거니까 접속사를 쓸 건데 뜻이 없는 접속사를 써야겠다. 그죠? 영어에 그렇게 뜻없는 접속사가 필요할 때 쓰는 접속사가 그게 대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좀 어려운 문법 용어로 비어있는 접속사 blank conjunction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아니에요. 그럼 모르셔도 되고, 얘는 그래서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고 뜻을 갖고 있지 않은 말이 대시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을 정리할게요. 진짜 오늘은 영어 한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정말 짧습니다. 문법은요, 단어를 나열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문법을 공부하는 게 가장 올바르고 정확하고 빠르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문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내가 알고 있는 제1언어와 외국어를 비교하면서 공부합니다. 그렇게 언어를 익혀가는 거죠. 됐죠? 이건 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얘네도 기억하실 수 있겠죠? 야, 그 다음에 괜찮아. 뭐 귀신 같은 거 가지고 그래요. 이 명사, 동사, 명사를 가지고 기본 문장을 구성을 하고 얘네들이 문장을 길게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명사를 살찌우거나 명사를 꾸며주는 말로 만들거나 문장을 다 완성한 뒤에 늘어뜨려서 길게 만드는데 얘는 쉽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명사를 살찌우는 문장들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완전한 문장 뒤에 명사나 동사나 문장은 단독으로 놓지 못하기 때문인데 명사를 놓을 때는 뭘 쓰고 써야 되고요? 전치사를 쓰는 거고요. 동사는요, 부정사 to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왔을 때는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말, 절을 이끌 수 있는 말이 영어에 몇 가지? 3가지였죠.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그죠? 그래서 그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를 놓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정리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명사를 수식하는 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